있습니다. 한번 이제 진행을 하겠고요. 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한번 이제 수업 지금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오늘 또 이제 6시 반부터 한 8시 10분 뭐 그 정도까지 빠르면 뭐 한 8시 뭐 그 정도까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서 이 책에 이제 요 책을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교재로 삼게 된 이유가 이 그 각 장별로 한 13장에 걸쳐 가지고 제가 이걸 하게 됐는데요. 이 한 장 한 장 한 장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어디 다른 데 특강이나 아니면은 한 학기 강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한 10년 이상의 그 어떤 강의 내용들을 이 책 한 권으로 해서 내가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한 게 이 재작년에 2020년에 이 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6장이 이 퍼스널 브랜드인데 요것도 예전에 제가 수업을 이 한 학기 강의를 했던 거를 압축해서 이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를 그럼 언제부터 강의를 했느냐? 2012년도에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원이라는 데서 브랜드 강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강의를 들어왔는데 그때는 제가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권의 책을 이 탐독을 하고 그래서 그 책을 요약해서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그 가니까 한 여성 경력 단절 여성부터 뭐 창업자들, 예비 창업자들 그리고 창업을 하신 분들 뭐 다양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의를 솔직히 이야기를 했죠. 제가 100권의 책을 읽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이렇게 이 분야에 처음부터 전문가였고 그래서 그 강의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오히려 더 저희 그 어떤 레벨을 좀 속이는 게 되고요. 그분들도 오히려 뭐랄까요? 어떻게 그 창업 쪽은 뭐 창업대학원 학생이었을 때니까 벤처대학원 그때 제가 창업대학원생이었는데 아마 강의를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그 시점에 강의를 했던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는 게 여기 있네요. 2011년도 7월 27일이니까 창업대학원 제가 편입해가지고 여름 방학 때 그러니까 한 3, 4개월 되었을 때 이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맡아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강의 준비하느라고 저 나름대로 엄청 뭘 준비를 많이 했죠. 뭐 이 샘플은 뭐죠? 이거 한번 볼까요? 강의 교환인 것 같아요. 어디 다른 분들의 강의 교환들을 제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을 좀 달라고 담당자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샘플을 가지고 제가 했던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그때 한번 보면 최종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샘플 하나 받아가지고 뭐 여기 보니까 자기소개서도 뭐 그때 뭘 하나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여기 지금 강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죠. 하고 똑같은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여성 IT 기술 경영 전문가 교육 신청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지원서를 받았었고 그런 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여성 CTO 작은 변호 이건 또 뭐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때 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이런 자료를 좀 받아 국내 최초 여성 IT 기술 경영 전문가 무료 교육생 모집. 그래서 이런 거를 그때 뭐 강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7월 14일 날 이제 강의를 뭐 이렇게 초안을 만들었어요. 강의 초안 만든 거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강의 초안을 제가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뭐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브랜드가 구매 가능성과 매출 규모와 뭐 이런 관계에서 브랜드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 자료를 엄청 했죠. 성장 전략에서의 브랜드의 역할이라든지 뭐 브랜드 이제 이건 마케팅 전략이죠. 이러한 마케팅의 그 본원적 전략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엄청 열심히 했는 것 같네요. 이게 보면 이제 경쟁 강도 분석, 산업 구조 분석에서 뭐 이렇게 외부 환경 분석에서 경쟁자 분석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제 나름대로 뭐 하여튼 자료를 막 끌고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여기서 브랜드가 어떤 역할을 할까? 이때도 수학 분석. 그러니까 이런 거 수학 분석도 제가 창업 교육을 받으면서 이 수학 분석을 그 당시에도 수학 분석을 제가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걸 해가지고 결론은 전략을 도출하는 하나의 툴이 수학 분석이다.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학 분석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들었지만 안목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뭐 엄청 뭘 했네요. 보니까 STPD 그다음에 브랜딩 거기에서 브랜드 이제 여기 브랜드가 싱글 아이템 그다음 프로덕트 싱글 아이템 그다음 프로덕트 라인에서의 브랜드 프로덕트 어솔트먼트의 브랜드 뭐 이런 개념도 있고 브랜딩이라는 게 뭐 브랜드 can use name, logo, symbol, characters, 슬로건, jingles and even a distinctive package.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러한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이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URL에도 투영이 되고 브랜드 네임에도 투영이 되고 징글에도 징글즈에도 하고 슬로건, 캐릭터, 로고와 징글이 뭐냐면 징글이 뭐냐면 그 삼성전자의 그 보면 소리 있죠. 딩딩딩딩 뭐 삼성전자 하면 그 전형적인 그 소리들 있잖아요. 인텔 인사이드 하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 그런 거 소리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뭐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먼저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브랜드 자원, 에코티가 이게 이제 에코티가 자원이란 뜻이거든요. 자본, 에퀴티, 자본, 자본이란 뜻이고 이런 것부터 뭐 하여튼 이 브랜드가 브랜드 퍼스널리티, 브랜드 어소시에이션, 뭐 브랜드 에쿼티. 그때는 이제 이런 브랜드 로열티가 어떤 포지셔닝인지 저도 감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브랜드 자산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기억이거든요. 기억. 브랜드 자산은 결국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가 브랜드라면 나를 기억해주는 기억이에요. 그 브랜드 자산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해상, 그 다음에 스크립트 기억, 사건 기억, 그 다음 프로세스 기억, 그걸 제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 기억, 그거를 연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로열티.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브랜드가 그냥 충성도죠. 보면은 좋은 거예요.
그런 로열티 이런 것도 브랜드 자산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브랜드 자산이 뭐냐? 그거는 기억이다. 기억. 리멤버. 내 속에서의 그 각인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회사가 결국은 남는 게 뭐가 남는다? 회사의 무형의 자산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브랜드 에퀴티가 남는데 그게 결국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회사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그 무형의 회사의 가치나 여러분의 가치는 뭐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브랜드 에퀴티, 브랜드 자산인데 그게 회상, 제인, 연상, 브랜드 로열티, 그다음에 브랜드를 알아보는 브랜드 밸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창업대학원에서는 여기 있네. 이게 인식된 가치거든요. 이게 브랜드 자산이고 이게 기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브랜드 자산이 남아 있느냐, 당신에 대한 브랜드 자산이 남아 있느냐, 그거는 perceived value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로열티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또 뭐가 있죠? 아까 말했듯이 뭐 기억이죠. 기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회상, 브랜드 레코니션, 그리고 브랜드 스크립트, 브랜드 프로세스, 그리고 브랜드 릴레이션 메모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창업대학원하고 벤처대학원의 그 박사 과정에서 브랜드를 한 총 4년을 공부를 했는데도 제가 맨날 이런 식으로 파편화된 지식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도 이 강의는 했지만은 사실은 브랜드를 정의하라고 하면 브랜드 에퀴티가 뭐야? 이 브랜드가 어떤 포지셔닝이지? 브랜드 그러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냐? 경영지도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2011년도니까 2022년도니까 딱 11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포지셔닝이 있을 때 이런 자료들 파편화된 이런 브랜드 책들 속에 있는 이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브랜드하고 어떤 관계지? 맨날 그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수업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브랜드가 뭐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창업을 하는데 이 브랜드를 어떻게 알고 있어야만 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 상관관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박아 넣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브랜드를 강의한다 이러면은 이제 자신 있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 강의를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창업대학원에서도 그렇고 벤처대학원에서도 그렇고 교수님들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2011년도에 이 브랜드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니즈가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자체의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브랜드를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4년을 들었는데도 정리가 안 되더라. 정리가. 책만 이렇게 두꺼운 거 있죠? 이런 걸 계속 교수님들도 이 수업을 할 때 뭔가 체계적으로 전체적 브랜드는 이런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브랜드의 그 어떤 브랜드 에퀴티는 뭐야 이런 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 사례 중심으로 브랜드 퍼시브드 밸류는 이런 거고 뭐 그냥 그 설명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디 가서 설명하기 쉽지가 않은데 제가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가 막 했어요. 네이밍 브랜드. 그래서 뭐 네이밍 스트래티지, 브랜드 익스텐션, 브랜드 확장, 그 다음에 브랜드 익스텐션 뭐 해가지고 이런 거죠. 코 브랜딩도 있고 코 브랜드는 던킨 도너츠하고 베스킨 라빈슨을 이렇게 해가지고 브랜딩을 또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브랜드 라이센싱 그죠? 라코스테, 할리 데이비슨, 그다음에 유징 브랜드 라이센스, 케이스
포인트. 와, 제가 그때 이런 걸 했었군요. 브랜드 리포지션. 브랜드도 사람들 기억 속에 있는 거를 재정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브랜드 리포지셔닝이라는데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옛날 그 기억들을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나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 다르게 인식을 시키려면 그 기억을 바꿔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 기억을 다시 리포지셔닝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김혜경 씨도 있지만 저도 보험영어 프루덴셜 2001년에 보험 프루덴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프루덴셜 하면서 그 싸이월드에서 우리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서울에 이제 그 신촌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업할 거라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제가 브랜드를 보험 영업으로 인식이 딱 돼버리니까 한 번 딱 가서 인식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저한테 보험 들란 말을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편하긴 한데 문제는 너무 그 인식이 보험 영업인으로 한 번 딱 가서 그 이야기 했는데 인식이 그 보험 영업인으로 딱 인식이 되고 나서 그 브랜드 리포지셔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험 영업하는 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저랑. 그래서 보험 영업 잘 되냐고. 그래서 야, 그건 내가 지금 2001년 뭐 그때 프루덴셜 8개월 하다가 난 진짜 보험 영업만큼 어려운 게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이게 태산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 그래서 저는 그 무형의 어떤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이렇게 판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보험 영업을 안 하고 자동차 영업을 했었어요. 해요. 자동차 영업하면 제가 끝내주기 잘했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봐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희한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 뭐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 무슨 차가 있으면 그러니까 애들하고 어릴 때 논쟁이 무슨 논쟁이냐면 어느 차가 빠르냐를 가지고 하루 종일 걔들하고 골목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하면 걔가 또 말하고 막 그런 거 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요. 그만큼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동차 영업했으면 아마 끝내주기 잘했지 않았을까 오히려. 근데 보험 영업은 제가 그쪽에 좀 문외한에다가 그걸 한다는 게 보험 상품이 굉장히 이게 또그 금융 지식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관심 분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한데 이게 동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는 제가 엄청 그 고객의 니즈에 맞도록 그 어떤 차가 좋은지를 다 아니까 오히려 그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랜드 리포지셔닝이 한번 사람들의 머릿속에 나에 대해서 이미지가 꽉 박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식을 바꾸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브랜드 포지셔닝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뭐죠? 내한테 일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한테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면 포지셔닝이 안 돼 있으면요. 일을 안 줘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자산은 뭐냐면 내가 저번에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이키카이 내가 하고 싶은 분야면서 또 세상이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또 돈이 되는 이러한 영역의 브랜딩을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탁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일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 그러한 브랜드 자산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해줍니다. 딱 그거 하면은 누구 그분한테 물어봐라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가 볼 때는 창업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인 것 같아요.
이걸 못하면 아무리 내가 아이템 좋고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브랜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저번에 말했듯이 사람은 기억을 몇 가지를 할 수 있다? 청크라고 해요. 청크. 청크 들어보셨어요? 청크. 이 청크라는 게 단어를 3개 정도밖에 기억을 못해요. 한 번에 동시에. 즉 뭐냐면 010 제 전화번호 87558507을 11단어를 010-875-8507 요거를 그냥 단어의 숫자의 나열로 읽어버리면 어때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010-875-8507, 875-8507 이런 식으로 010-875-8507 요 3개의 어때요? 청커로 외우면 그게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기억의 단위라고 하는데 우리 뇌 구조는 동시에 3개 단어를 외우는 걸 가장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3개의 이미지 단어 안에 뭐죠? 여러분의 브랜드를 집어넣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걸 내가 어필하고 싶은데 나는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하는 20개의 그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세상이 원하면서 내가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돈이 되는 그 단어 3개를 전략적으로 딱 잡으면 그게 목적이자 목표가 되고 그게 나의 브랜드가 돼서 그게 브랜드 자원이 되고 그게 나의 포지셔닝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돕기 시작하는 원리입니다. 나를 돕도록 만드는 거는 카탈로그 제안서 있죠. 아무리 만들어도요 효율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카탈로그 제안서는 거기 너무 양이 많고 사람들은 정보 홍수 속에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피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줘도 아무리 좋은 자료를 줘도 자기는 그게 노하우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있는 정보도 디지털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면 명함 있죠. 명함에 키워드 3개. 그 누구라도 그 키워드 3개를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시는 게 청크 3개로 딱 하는 게 이게 여러분의 창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창직과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창직이 중요한 게 내가 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놀 장소. 근데 창직은요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놀 가상의 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브랜딩이에요. 아시겠죠? 단어 3개의 그 영역을 내가 일단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영역이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잠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그걸 생각했을 때 허무해야 돼요. 아, 이건 내가 놀 수 있고 세상이 원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돈이 되는 분야야. 이게 딱 이기까이 이 분야가 딱 와 닿았을 때 그때부터 새벽형 인간이 됩니다. 왜? 직장이 뭐죠? 꼭 공간이 직장이 어느 직장에 어느 A 상사에 어느 회사에 내가 출근을 해가 그 책상에 앉는 것도 직장이에요. 그런데 그 직장은 그냥 구매부장, 뭐 설계부장 아니면 뭐 그 설계라는 게 그냥 그 직장이에요.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직장을 하나 가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뭐죠? 나를 기억해 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그 회사 내에서 하나의 그 공간적인 물리적인 직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래는 뭐냐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남이 말하지 않는 분야에서 내가 뭔가를 관점을 제시할 때 그게 돈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게 개똥 철학이라도 상관없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도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해서 기성정결로 문제인식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럼 그게 뭔데 했더니 내가 대신 그러면 알아봐 줄게 하고 그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당신의 최적의 솔루션 요거야 대안의 평가를 해주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태도가 생긴 거예요. 와, 그거 좋은 거네. 호불호, 로열티, 브랜드 로열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될 때 브랜드 로열티가 생기고 처음에는 perceived value가 생깁니다. perceived value. 그러니까 이 perceived value라는 브랜딩 에코티가 브랜드 에코티가 리허설이라는 우리 리허설을 반복하다 이 뜻이거든요. 반복을 하다 보니까 단기 기억에서의 perceived value가 해마에서의 perceived value가 대뇌의 전두엽 피질에 장기 기억으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뭐죠? 우리가 잠을 왜 자냐면 알파파가 나와서 뭐가 생기죠? 호르몬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장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억 호르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체 전달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생체 리듬이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 자체 생산하는 비타민이 생체 호르몬이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게 대뇌 피질에 형성이 되는 그 과정에서 장기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 해마에서의 그 단기 기억에서의 perceived value가 이게 리허설을 거치니까 장기 기억으로 가서 뭐죠? 로열티가 생기는 거예요. 로열티가 생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그게 회상이라는 형식으로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사건 기억으로 기억하든지 스크립트 기억으로 그 프로세스 기억으로 기억하든지 아니면 릴레이션 기억으로 그걸 장기적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죠? POP 광고 같은 게 스티뮬레이팅 되면 시각 정보를 통해서 눈에 자극을 주면 POP가 뭐냐면 포인트 오브 펄처스. 즉 우리가 이렇게 그 슈퍼마켓 가면 앞에서 담배나 껌 아니면 초콜릿 같이 그냥 공산품들 그 저관여 제품들 충동 구매 일으킬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장기 기억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저관여 제품이에요. 그러면 POP 광고, 그 눈에 확 띄게 뭔가 글자로서 장난치는 그림 같은 그걸로 이것도 하나 세일즈 1.1으로 하나 사봐 하고 그 현장에서 펄처스 오브 포인트 오브 펄처스 그 구매하는데 카드 계산하는데 이것도 하나 그냥 넣어서 그냥 해주세요. 이게 POP 광고인데 그걸 통해서 뭐죠? 그 사람의 장기 기억에 있는 걸 스티뮬레이팅 시켜가지고 바로 뭐죠? 평가 과정을 태도 다 건너뛰고 그냥 구매를 해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는 충동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결국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브랜드의 형태로 그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세계의 청크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저관여 제품 중에 내가 모르는 거다. 그럼 충동 구매도 못 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야 뭐냐면 뭐 예를 들어가 이런 거예요. 뭐 비누, 알뜰랑이나 로얄 비누나 뭐 다이알, 오이 비누 다 그게 그거야. 그러면 저는 사실 비누, 알뜰랑 비누, 뭐 오이 비누 이런 거밖에 안 쓰거든요. 저는 뭐 샴푸도 쓰고 아무것도 안 써요. 저희 집이 그 아버지가 자파 도매를 부산에서 하시는데 한 1,500가지 제품 슈퍼마켓 들어가는 거 다 합니다. 어릴 때부터 했는데 저는요 먹는 거 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워낙 뭐 제품이 많아서 그런지 오히려 저는 그냥 그 비누밖에 안 썼어요. 샴푸는 문제의식을 어릴 때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샴푸가 하천에 거품이 일으키면서 이렇게 떠가는 걸 보면 저게 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뭔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것 같고 물고기들이 그걸 먹으면 어릴 때부터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화학 제품을 쓰질 않았어요. 네. 나는 좋다고 썼는데 그게 하천을 통해서 내려가면 저게 내가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하천에 막 거품 끼어 있는 거 있죠. 막 위에 잔뜩 이런 게 보니까 저 한번 일회성으로 했지만 그리고 그게 화학 제품이 과연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갔을 때 혈액에 그게 좋은 역할을 할까? 그리고 그게 두통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 알지 못한 그런 두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뭘 의심해야 되냐면 그런 화학 제품에 내가 많이 노출돼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많이 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두통이 있거나 이러면 내가 너무 있잖아요. 그 향수도 그 화학 향수 있죠. 뭐 그런 향수에 너무 노출돼 있지 않은가. 그리고 뭐 화장품도 너무 그 인공적인 데 노출돼 있지 않은가.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패키징 결국은 그 단어 세 개로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기억하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연상 기억이든 연상 기억이죠. 연상이나 아니면 회상으로 그 상품만 보면 그 뭔지 떠오르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를 뭐 여기 보면 엄청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의 대표적인 것들부터 프로덕트 라벨링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정보를 막 저 나름대로 브랜딩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 초안해 가지고 이제 초안 그 저는 이제 이 자료 조사 같은 건 전부 이 강의 주제를 쓰고 뒤에 참조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리를 해가 이때는 스터디 단계죠. 그래서 7월 14일부터 해가지고 뭐 쭉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가 27일이니까 아마 요때 강의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럽의 명품 배짱 장사 한번 볼까요? 제가 요거 강의 자료로서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강의에서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때 반응이 좋아서 한번 제가 공유를 해야겠습니다. 한EU FTA 덕분에 수입품값이 내려갈 거란 기대는 그 유럽산 명품들에게 해당이 안 되나 봅니다. 심지어 FTA 발효를 전후해서 가격을 올리는 배짱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초고가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 한EU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붙지 않게 된 대부분 제품의 가격을 3에서 10%가량 내렸습니다. 이 브랜드의 여성복은 모두 EU 국가인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져 바로 수입됩니다. 역시 평균 5%씩 가격. 뭐가요? 좀 끊겼습니다. 또. 가방이나 의류, 구두의 경우 지난 1일부터 관세가 즉시 철폐된 것을 소비자가에 반영한 것입니다. 한EU FTA 타결 이후에 유럽 명품 브랜드의 가격 인하에 대한 소비자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리지 않냐 이런 기대감도 좀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수입가가 떨어져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거나 오히려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샤넬은 FTA를 앞둔 지난 5월에 주요 품목의 가격을 무려 25%나 인상했습니다. 유럽에서 생산되는 화장품들은 3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지만 인기 품목의 가격을 일찌감치 올렸습니다. 화나죠. 관세는 내렸다 하는데 우리가 사는 사람은 값을 더 주고 사잖아요. 속임수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아 등에서 생산하고 유럽에서 마감해 들여오는 상당수 명품 역시 FTA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명품들이 그 유럽 쪽보다는 제 한국에서 만들어져 갖고 최종 공정과 그 유럽에 들어주면 메이드 인 유럽이 되는 거죠. FTA 발효를 앞두고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유럽 명품들. 여전히 부르는 게 값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 뭐냐면 결국은 브랜드가 그 사람들의 그 어떻게 자산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제품의 가성비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지만 브랜드는 뭐죠?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그만큼 또 치르는 하나의 그 감성 소비라고 보거든요. 상위의 욕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가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르고 그 가치 perceived value가 높으면 어때요? 거기다 로열티가 또 리허설을 통해서 로열티가 강화되면 뭐죠? 그냥 브랜드 로열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돈을 지불을 그 브랜드에 맞도록 하는 거야. 샤넬은 그냥 그 원가가 한 10만 원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500만 원, 1000만 원 해도 살 수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작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품 그 재료비는 뭐 얼마 안 되지만 그 작가가 누가 그를 그렸느냐, 그리고 그 안에 희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그런 게 투영이 됐을 때 부르는 게 값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보들 보면 그 무게로 따지면 그 고철보다 못한 돈인데 그게 뭐 가격이 매길 수 없는 그게 다 브랜드거든요. 그 안에는 브랜드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을 때 내 몸값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그 속성을 알았을 때 내가 이게 사업이 되는 거지. 그 위에 그 브랜드, 즉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인지하고 가치를 매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로열티를 생각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주는가 그 원리를 모른다면 아무리 내가 잘 만들어도 그게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처음부터 아니면 서비스를 기획할 때 그 포지셔닝, 브랜드 포지셔닝을 생각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직선상이 있어야 돼요. 창업자하고 그 창업자의 그 철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게 일직선상에서 스토리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업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업, 뭐 샤넬이나 이런 회사들이 다 그런 창업주의 그런 스토리가 투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역사가 있고 그걸 가치를 인정을 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브랜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제가 이제 여기쯤에서 요쯤에 이제 강의를 했고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최종 이제 강의 자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강의를 한번 봤더니 이제 주제가 브랜드 개념을 이해하고 이때는 제가 브랜드 저도 헤매고 있을 때 이 강의를 책을 100권을 읽고 그 중에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좀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뭐라면 귀엽죠. 제가 저를 11년 전에 저를 보고 귀여운데 자, 그 한번 봅시다. 브랜드 개념을 이해하고 사업계획서의 브랜드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짐으로써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상대방한테 내가 어떻게 브랜딩이 돼야지 내 제품이든 나든 나부터 또는 제품이든 서비스든 브랜딩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투영이 돼야만 되는데 사업계획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심사자가 결국은 이거 이렇게 딱 사업계획서에 거기에 직관적으로 포지셔닝이 브랜드 포지셔닝이 나오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면요 심사자도 막 짜증나요. 그게 그거 같거든. 요즘 사업들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사업계획서에서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했던 게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할 때 잘했던 게 똑같은 사업계획서인데 제가 그 브랜딩 개념을 잡고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포지셔닝을 이 제품이나 서비스는 요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어. 요런 걸 제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술의 특성을 잘 알고 그래서 그거를 좀 마케팅 관점에서 심사자가 볼 때 이 포지셔닝 이거는 기존과는 차별화가 돼 있어. 이게 딱 이미지가 전달이 어떻게든 되도록 하는 사업계획서를 썼을 때 선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 아이템 브랜드를 기획하는 걸 그래서 이 브랜딩을 한다는 건 결국은 사업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 필요성, 브랜드 마케팅의 원칙, 브랜드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브랜딩이란
여러분, 이 브랜딩이라는 게 저는 그때 책 100권을 읽고 브랜딩에 대해서 책이 의외로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디서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우리는 브랜딩이라고 한다는 게 제가 결론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메이커 브랜드가 그냥 브랜드를 만드는 걸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그냥 개론에서는 브랜드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건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이게 브랜드 포지셔닝이에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뭐지? 이게 사람들이 나든 제품이든 서비스든 나와 관련된 회사가 됐든 이런 포지셔닝 단어 세 개를 잡는 것. 그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다. 근데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결국은 창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개인한테는 나에 대한 나를 수식하는 퍼서널 브랜딩이 결국은 직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창직이에요. 창직. 그런데 그 직업은 만들었는데 그 직업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이 이 창업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뭐죠? 처음부터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내 직장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뭔지 결과도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 처음엔. 그런데 이거를 대학원 한 5년 동안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방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황을 많이 하다 보면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역경이라는 방황을 많이 하다 보면 거꾸로 역경의 반대가 뭐죠? 경력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그 역경을 경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품이든 서비스든 나의 퍼스널 브랜딩이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인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한정된 자원과 시간 안에서 계획된 실패를 하느냐가 그게 창업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업 과정. 창업 과정은 다른 말로 결과를 내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게 R&D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인생 R&D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창업대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우리 전문가가 볼 때는 그게 시행착오라는 인생 R&D를 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인다? R&D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관점이 없다 보니까 하는 쪽쪽 그냥 실패로 인지를 하다 보니까 디프레스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창직을 했는데 이제 창업으로 가는데 뭐 들은 건 많아요. 뭘 들었냐면 10명 중에 5명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에서 창직을 통해서 창업으로 성공한다. 성공의 개념이 뭐냐면 겨우 먹고 사는 것 이상. 그것도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그 5명 안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냐? 이 방황이라는 인생 R&D 개념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한 방에 최선을 다해서 나는 5% 안에 들어야지. 그 마인드가 기존의 문화예요. 생각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돈 한 3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 일반적인 애티튜드는 뭐냐면 그 3억을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 그 영화 올인 있잖아요. 도박할 때 한 방에 모든 걸 다 쏟아 넣는 거. 그거 같이 위험한 게 없다는 거죠. 올인을 해가지고 오링이 되는 거예요. 오링. 앵꼬가 나는 거예요. 앵꼬가. 무슨 말이냐? 한 방에 실험을 한 방에 그냥 3억을 들여가지고 인생 설계를 하는 것 같지 어리석은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억을 10조각을 내가지고 3천만 원. 우리 대학원 다니면 한 3천만 원 정도는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천, 2천에서 내가 한 6개월 정도 연봉을 가지고 내가 6개월을 내가 한번 창직을 통해서 창업으로 가는 인생 R&D를 해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0번의 실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을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신사임당이라든지 창정이라든지 지금 요즘 트렌디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올인을 하지 말고 인생 R&D를 하라는 게 그 사람들의 골자예요. 그런데 인생 R&D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걸 제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한 10번의 그 R&D, 인생 R&D를 해서 그 과정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험을 한다. 그걸 다른 말로 시행착오를 체계적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3억을 다 투자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올인을 하지 말고 그냥 쉬면서 하라고 해요. 시험시험. 그냥 주업이 있고 부업 하듯이 그냥 부담 없이 재미삼아 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시행착오였다가 뭔가 실마리가 보이면 그때 좀 더 열심히 하라.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게 그 사람 고수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생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분산 투자를 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산 투자의 개념이 이게 자본 구조 이론이라고 좀 전문적인 건데 뭐냐면 그 부채하고 투자 자기 자본 조달이라는 그 주식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리는 것 같이 부채로서 그 자본을 조달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자본을 어느 비율로 적절했을 때 기업의 이윤이 가장 극대화되는가가 구조 자본 이론이에요. 그런데 1대1이 보통 이제 그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돈만 가지고 해도 이게 이익이 극대화가 안 되고 그렇다고 대출 융자만 가지고 해도 이익이 극대화 안 되고 1대1 적당한 그 부채를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부채는 뭐죠? 콜레스테롤이 있는 피예요. 피 같은 돈. 콜레스테롤이 많은 지방이 많은 피.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저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수 자본이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단백질이 많은 피. 그래서 그 단백질이 많은 피와 콜레스테롤이 많은 피를 적절히 우리가 몸에서 받아들일 때 이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좋은 콜레스테롤을 우리는 LDL이라고 하죠. 그게 간에 지방을 씻어낼 때 우리는 수성이 아니고 유성이다 보니까 지방은 지방으로밖에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는 오메가 지방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오메가 지방산을 먹어야지 간에 있는 나쁜 지방을 우리가 녹여서 빼내지 않습니까? 그죠? 기름은 기름으로 씻어야 되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적절한 그 좋은 지방과 그리고 나쁜 지방은 어떤 거냐면 그게 원자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이게 뾰족뾰족해요. 완전히 뭔가 이렇게 그냥 세포를 이렇게 자극을 주는 형태의 어떤 안 좋은 콜레스테롤 형태고 좋은 콜레스테롤 형상이 되게 유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원리를 다 알아야지 결국은 창업에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에서 그러면 창직에서 창업까지 가는데 보통 인생 R&D를 수없이 많이 하는데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땐 실패인데 이 신사임당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실패를 밥 먹도록 해. 밥 먹도록 수백 번도 아니고 수천 번 했다고 해. 자기네들은 말로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요 뭐냐면 그렇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 반응을 보고 좋은 반응은 그거를 계속 기억을 했다가 그걸 시도를 더 강화를 하고 안 좋은 거는 또 빼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처음에 이런 인생 R&D를 할 때 마음 상처가 심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할 수 없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생 그 처음에 창업대학 와가지고 사업계획서 어디 지원하잖아요. 한 10개를 지원해. 그러면 마음이 울적해. 왠지 알아요? 다 떨어졌다는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아쉽지만 다음에. 그러니까 계속 아쉬우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마음 상처가 이제 해가지고 갈 때까지 가가지고 진짜 가슴이 아파가 그 막 술이라도 한잔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럴 때 갑자기 뭐죠? 하나 딱 걸려요. 근데 그것도 크게 걸려요. 뭐가 축하합니다. 몇 억짜리 과제가 선정이 돼. 이런 게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한 8번의 마음고생을 하면 한 2번 정도 또 선정되셨습니다. 이런 인생 R&D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원리를 알고 접근하는 거하고 내가 한 방에 5% 안에 들어가서 올인을 해가 밤새도록 얘가 뭔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창직에서 내가 남이 안 가는 차원의 세계를 그 중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어필하고 거기서 창업으로 가는, 즉 내가 스스로 셀프 인턴을 통해서 내가 기술을 쌓아야 되죠. 결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을 쌓으려고 하는 게 그 과정에서 몇 년이 걸리냐?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한 3년이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내가 예전에는 기계공학으로 로봇 설계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 3년 후에 갑자기 창업 전문가로 사람들이 막 내한테 달려들까? 그런 일은 없어요. 기억은요, 시간의 숙성이 필요해요. 몇 년? 10년. 세상이 한 번은 바뀌어야 돼. 세상은 한 번 바뀌어야지 옛날 기억이 없어지고 다시 리스타트가 돼요. 저는요, 연예인들 보면 사회적 물의를 딱 일으키고 숨어 지내야 돼. 그래서 인터넷 검색에도 더 이상 검색이 안 될 정도로 아예 숨어 지내다가 10년 있다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다시 세상에 나오면 한 세대가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때요?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 옛날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장 충격적인 경우가 많죠. 누가 있어요? 여자 연예인들 뭐 포르노 그런 거 나온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양 아세요? 오형경 뭐 이런 분들 진짜 완전 진짜 자기의 그 어떤 치부를 드러내고 전 국민이 그거 다 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뭐죠? 그래가 한 20년 저 뉴욕 어디서 정말 막 그렇게 진짜 힘들게 살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때는 또 활동하잖아요. 브랜드를 다시 만들었어. 뭐냐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한테는 좀 누가 되겠지만 리콜, 그죠? 회상.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을 하게끔 만드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결과를 내는 어떤 일을 계속 그 분야에서 창직을 해가 거기서 결과를 내는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만족을 하다 보면 그게 강화가 되는 게 그게 창업이다. 그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무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돈을 쫓지 말고 돈을 쫓지 말고 뭐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뭐 이 말이 결국은 그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 학문적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뿐이지 결국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그때 이걸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점은 뭐냐? 뭐 그 브랜딩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수준이 좀 낮죠. 왜냐하면 그때는 책이 있는 개론을 그대로 제가 한 100권의 책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마케팅하고 브랜딩하고 이제 뭐 관점이 소비자 관점이다, 기업 관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 브랜딩이라는 거는 사람들 머릿속에 어떻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억하게 하는 전략이다. 전략이라는 관점에서는 시장을 이해하고 거기에다 ING 하는 건 다 공통적인데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으로 보여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딩으로 인식이 되어진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조금 그 단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그걸 너무 단순화시키지 않았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영상 본 게 요 새까맣게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영상은 뭐냐면 제가 축전에 살 때 그 이마트가 있고 신세계 백화점인데 그 신세계 백화점 지하에 제가 그 동네에 가서 찍은 거예요. 이거 그 당시에 찍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이를 봤더니 사람들이 루이비통 이걸 제가 경상도 발음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 끝까지 다 읽거든요. 루이스 부이통 이렇게 읽으니까 와이프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루이스 비통 이렇게 읽으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루이스 부이통 이렇게 하니까 좀 촌스럽다고 하는데 자, 이게 뭐죠? 사람을 줄을 세워라. 마케팅에서 사람을 어떻게 통해서 이렇게 줄을 세우면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웃고 있더라고.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1시간이고 줄을 서 있는데 왜 웃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 심리가 있죠, 심리가.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 박종욱 교수님 그냥 그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게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여기 줄을 서고 있는데 표정이 다 밝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특권의식 같은 거 아닐까요? 네, 예?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특권의식.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이 특권의식이 있는 거야. 아, 나는 그래도 이 루이비통 정도는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은근히 즐기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브랜딩이라는 게 결국은 그겁니다. 그 포지셔닝이 뒤에 나오겠지만 감성 소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욕구 중에 상위 욕구 중에 뭔가를 만족을 시키는 거거든요. 거기 상위 욕구에 뭐가 있어요? 특권 의식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정확하게. 교수님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아실현이지 않을까요? 사실은. 아, 나는 이 정도를 할 수 있다. 예.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일단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어디 소속돼 있잖아요. 소속감. 왜냐하면 명품 가방 하나 여기 딱, 이게 하나만 일려면 다른 건 다 그 용산 어디 거라도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모든 게 다 인류가 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소속감인 게 사회적 신분에 대한 소속감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명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를 한다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나는 뭔가 조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또 은연중에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말했듯이 심미적 욕구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욕구도 있고요. 쾌락적 욕구, 심미적 욕구가 쾌락적 보는 맛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자아실현 욕구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5가지가 복합적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사업 모델은 하수라는 겁니다. 상수는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상위 욕구를 만족시켜 줄 건가. 그런데 명품들은 예외 없이 상위 욕구 모든 걸 다 만족시켜 줘.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의 파워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자 볼게요. 제가 이거는 이제 PPT 파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빼고 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니까 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매출과 브랜드가 일치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죠. 매출은 월마트가 제일 높은데 실제로 2011년도에 이 브랜드 파이낸스라는 이 브랜드를 측정하는 곳에서 봤더니 월마트는 브랜드 가치는 362억, 그러니까 한 40조 정도 되고 매출액은 한 500조 된 한 4,218억 달러면 뭐 지금 환율은 이렇지만 하여튼 뭐 1,000원으로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했을 때 421조일 때 월마트의 가치가 38조 정도 돼요. 10분의 1 가격이죠. 반면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매출이 133조일 때 브랜드는 18위였어요. 한 21조 정도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현대자동차 한번 볼까요? 현대자동차가 97조일 때, 자, 여기 보면, 현대자동차보다, 현대로 나왔네요. 4조, 4.4조.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현대가 매출은 55위인데, 여기 보면 현대라는 브랜드로 해가지고, 는 228위예요. 전국에, 전 세계에. 매출하고 브랜드는 일치하지 않더라.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했죠. 제 강의 이런 거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딱 보여주고 이제 요약을 이렇게 딱 해주는 거죠. 삼성전자 매출은 22인데 가치는 18위. 그래도 선방했죠. 매출은 삼성은 22인데 18위, 브랜드 가치는 18위. 근데 현대자동차는 매출이 55위인데 브랜드 가치는 228위다. 즉, 매출은 기업의 객관적 자료라면 브랜드는 소비자의 주관적 가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브랜드 에쿼티는 무형의 자산이다 보니까 측정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측정이 힘들다는 거를 한 번 더 여기 차이를 보면, 자 볼게요. 조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화살표로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봤더니 그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측정하는 데가 브랜즈라는 데가 있고 브랜드 파이낸스 두 군데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순위가 다 다르다는 거. 그걸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애플이 브랜즈에서는 1등인데 브랜드 파이낸스에서는 8위를 하고 있고, 뭐 구글은 오히려 2등이 1등으로 가고, 그 같은 시대에 이렇게 했는데도 다르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강의를 하실 때 항상 출처를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구글이 가치 있는 브랜드로 등극한 콜라는 처음으로 10위권으로 세계 브랜드 5대. 근데 전부 보니까 브랜드 IT 기업이 지금은요 상위 매출 12기업이 전부 IT 기업인 거 아시죠? 9위까지가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10위가 딱 삼성전자 제조업 하나 있어요. 그것도 소프트웨어 저장 수단으로서의 메모리가 있는 삼성 외에는 전부 10위밖이더라. 그런 게 이제 지금 시사점이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그 파이낸셜 타임즈인데 이거 그 글로벌 브랜드 요걸 이제 봤더니 결국은 애플이 1등이고 구글이 2등인데 브랜드에서 여기 있는 요것들이 다 뭐냐 IT 기업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 트렌드는 브랜드는 소비자의 감성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더라 요즘은. 그래서 소비자의 브랜드 구입함으로 감성 소비를 하는데 그 감성 소비라는 게 그걸 만족을 하는 건데 삶의 질이죠. 그게 행복하다 이 뜻하고 또 비슷한 거예요. 박종욱 교수님이 또 행복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죠?
사람의 그 행복. 그래서 거기는 이런 편리함, 이 신분 상승, 요거는 제가 이 매슬로우 욕구 단계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키워드를 딱 정리했는데 이거를 솔팅과 레이어링을 했더니 결국은 매슬로우 욕구 7단계 중에 상위 5단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거는 결국은 이 건강과 돈으로부터 자유로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만 일단은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직을 통해서 창업을 가는 게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살 정도의 어떤 내가 최소한의 뭘 해보고 싶은 그 정도의 시간과 건강이 허락됐을 때 행복을 느끼고 그게 너무 많아도 행복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 그게 헐츠버그의 2요인 이론이라고 있어요. 혹시 뭐 아시죠? 그래서 그 보면 헐츠버그의 2요인 이론을 그 논문을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헐츠버그의 이 위생 동기 이론이라고 해요. 위생은 건강과 위생 동기 이론.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볼까요? 위생 동기 이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위생 동기 이론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좀 적절한 게 있으면 좋은데, 위생 동기에서 이게, 그러니까 위생과 동기 이론에서 이게 리더십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위생적인 요소는 뭐가 있냐면 그 건강과 의식주와 같은 거는 없으면 불편하고 아무리 만족을 시켜도 이게 더 만족도가 높아지진 않아요. 그런데 동기는 없어도 불편하진 않은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위생보다는 위생은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키고 결국은 동기가 높아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상위 욕구하고도 또 그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는 결국은 먹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그 워라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건강과 물질적인 걸 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더 그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 행복하진 않은데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관심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미적인 욕구도 채우면서 지적 호기심도 채우면서 내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런 직장이나 나의 삶의 형태를 가졌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문화적인 습관은 뭐냐면 먹고 사는 거 그죠? 그 건강하고 그다음 돈을 계속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면 돈을 뭐 몇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사는 거는 한 몇십억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더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뭔가 허전한 거죠. 나이가 한 70대 가면 그때부터는 뭐죠? 주변에 사람들, 친구들 다 죽고 뭐 돈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 전화 걸려오는 건 다 돈 빌려 달라는 이야기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 색안경 끼고 보게 되고 친구하고 소원하게 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주변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도, 감성 소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자랑질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어디 계속 모임에 나가죠. 자랑질을 하다 보면 더 미움 당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젊었을 때부터 이러한 행복의 원리, 즉 주변 사람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브랜딩을 하고 그래서 내가 적당한 수준에서 건강과 돈을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그 다음에 그 상위 욕구를 만족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 그걸 빨리 깨달으면 뭘 하게 되냐면 주변 사람을 돕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내가 창업대학원 여기 와서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나의 그 포지셔닝, 창직을 통해서 왜? 내 창직이라는 분야가 뭐죠? 이끼가이, 세상이 원하는 필요성이 있는 걸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돕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서 박수를 쳐줘요. 나는 지금 내 좋아하는 일을 포커싱을 딱 맞춰가지고 조준을 해가지고 렌즈를 딱 그 뭐죠? 태양광이 오면은 그거를 렌즈를 내가 잘 바느 세 개로 잘 뭐죠? 다듬어가지고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그때부터 태우기 시작하죠. 그게 창직이에요. 거기에 태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각인이 되는 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브랜딩이. 그걸 몇 년 해야 된다? 10년 해야 돼요. 그래서 10년을 했더니 이제 누가 봐도 레퍼런스가 있어. 이 사람은 그 태운 그 족적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태양광을 포커싱을 하니까 그때부터 태우기 시작해요. 그거를 김미경은 뭐라고 하죠? 드림워커로의 삶이라고 해. 드림워커로서. 그러니까 그 포커싱이 맞추는 그날이 태어난 지 이제 태어난 그 꿈 드림워커로서의 그러니까 0살인 거예요. 0살. 2011년도에 제가 김미경 씨를 그 청계천에 그 옆에 어디서 그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참여를 했어요. 그래 갔더니 그 김미경의 그 아트 스피치라는 책을 출간을 해가지고 사인을 해준 제가 사인 받아가지고 그 옆에 앉았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드림워커로서 산 게 몇 년 안 되더라고. 그 시점에도 7, 8년도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자기는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냥 학원 원장으로서 그리고 연대 작곡가 나와가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냥 동네에서 그냥 뭐죠? 수다 많이 떠는 학원 원장인 거야. 그래서 항상 어머니들 뭐죠? 학생들 많이 보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엄마들과 수다 떨고 수다 많이 떨어주고 그리고 뭔가 열정적이고 그래서 애들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게 인생에 포커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자기의 그 브랜드 포지셔닝을 뭘 잡았느냐? 그때 아트 스피치 책을 한번 보시면 말 그대로 아트 스피치. 그러니까 예술가 말을 화법을 자기는 강의를 잘할 것 같대. 그때 강의를 별로 해본 적도 없는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아줌마 수다들 하니까 그 수다하는 그게 아트로서 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자기는 이 피아노 음악과 말의 공통점을 봤더니 포르테, 메조 포르테, 뭐 슬로우, 뭐 이런 거 있죠. 말도 이렇게 템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더니 잘 먹히다. 이런 어떤 관점을 처음에 가지고 시작해서 포지셔닝을 만든 거예요. 뜬금없이 음악이라는 분야와 말이라는 분야 중간을 자기가 포지셔닝을 한 게 아트 스피치. 근데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아트 스피치 김영임이다 했을 때 그게 뭔데 이랬대요. 그게 뭔데. 그래 저는 음악과 그 말 중간에서의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의를 잘할 수 있는 큐레이터입니다. 메신저입니다. 그런 거를 제가 잘할 수 있도록 경력 개발해주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그게 김미경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가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기까지 그 과정에서 그분도 포지셔닝을 그때 한지 몇 년 안 됐대. 그래가지고 그 아트 스피치 내고 나서 그게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자기도 얼떨떨결하대. 그때가 1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한 몇 년 전에 그러더라고. 저는요, 퍼스널, 그러니까 그 드림워커로 산 지 14년 됐다. 딱 그러더라고. 그때가 3, 4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미경 씨는 17년인가 지금 그래요. 드림워커로 산 지. 저는 드림워커로 산 지 몇 년? 2011년도 창업대학원 나가 그때도 인생 R&D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포지셔닝이 제가 기술에서 경영, 제조업 로봇 회사 대표, 용역 설계 전문가 저도 헷갈렸어요.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건지 강의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데 또 제조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밤을 새는 게 설계를 하면서 밤을 새야 되는데 설계는 재미가 없고 뭔가 남들한테 인생에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는 뭔가 사업 계획서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강의하고 할 때 밤을 새도 재밌는 거야. 이런 강의 설계하는 게. 그래서 내가 이게 밤을 새는데 내가 이런 데 재미있지. 그래
한 2년 반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사 들어가서 4학기차, 즉 2013년도 2월 달에, 3월 달에 퍼스널 브랜딩이 생긴 게 기술에서 경영까지, 기술 경영 전문가라는 키워드가 딱 생기고 나서부터 뭐죠? 드림워커가 된 거예요. 맞아. 난 기술에서 경영까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돈도 생길 것 같아. 그때부터 필 받아가지고 제가 퍼스널 브랜드가 기술 경영 전문가라고 구글에다 치면 기술 경영만 치도 그때 한참 유튜브에 박종욱 교수가 유튜브를 그때부터 저를 프로모션 해줘가지고 수백 개가 나와요. 수백 개가. 기술 경영만 치도 기술 경영 전문 대학원 다 이기고 네이버에 기술 경영 전문 대학원 많잖아요. 카이스트. 그런 거 다 이기고 제 이름이 상위에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이래 돼가지고 포스코하고 현대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막 저를 불렀어요. 삼성만 안 부르고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 3일하고 800씩 받고 이랬어요. 그때 제일 잘 나갔어요. 김영란법 생기기 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결국은 창직을 통해서 창업을 가는데 이 창직을 통해서 드림워커가 돼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그 세계의 그 포지셔닝을 가지고 렌즈를 잘 만들면 그다음부터 나의 모든 열정, 시간, 노력, 봉사 이런 것들이 이 렌즈를 통해서 한 곳에 이렇게 계속 포커싱돼 태우기 시작하는 때가 생겨요. 그때 나도 모르게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걸 경험하시면서 나의 생각이 나의 육체를 지배하게 돼요. 어떤 말이냐면 옛날에는 드림워크 전에는요. 제가 항상 슬로우 스타트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9시에 출근 준비해서 10시에 하면 벌써 낮이에요. 그럼 점심 먹고 나면 하루 지나가요. 한 4, 5시간 일하고 나면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드림워커가 되고 나서 어떤 변화를 했냐면 새벽형 인간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이 딱 오늘은 내가 이걸 하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이 막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는 삶이 그때부터 됐어요. 그때 2013년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이 드림워커 그 아트 스피치 김미경 씨 말대로 내가 드림워커로서 이게 드림워커인가? 갑자기 목적과 목표가 명확해지면서 뭘 하면 자꾸 이게 지금 당장 돈은 안 되는데 몇 년 후에 돈이 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을 뜨면요. 일이 없으면 내가 일을 찾아서 그 브랜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가상의 책을 내가 쓴다고 생각하고 블로그에다가 매일매일 책 한 장 한 장을 쓴다는 마음으로 블로그에다가 내 생각을 올리는 거예요. 행복이란 주제를 아니면 건강이란 삶이란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그 관점을 올린 게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는 이 강의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그 뇌와 인지의 관계 뭐 이런 거 내가 책 하나 읽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올리고 매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반응을 일으키니까 재밌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반응을 보고 내가 어드저스팅, 얼라이먼트가 돼요. 사람들의 그 생각을 피드백을 받으니까 내 생각이 날카롭게 돼가지고 굉장히 판단력이 좋아져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감이 생기는 거예요. 트렌드에 대한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구나, 저런 걸 좋아하고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돈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땐 강의고 뭐고 안 들어오는데도 제가 강의 교환을 만들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저는 블로그로 출근한다는 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침에 제 서재가 이제 사무실이 되다 보니까 서재로 출근하는데 그냥 일어나가지고 바로 서재로 가면 출근한 기분이 안 들잖아요. 안방에서 샤워를 하고요. 와이셔츠를 입고 정장을 입고 제 다른 방으로 가면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하다가 오전에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까지 있으려니까 되게 같은 환경에 있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스타벅스로 가요. 분위기 좋은 카페. 그렇게 가서 또 앉아서 1시부터 6시까지 집중해서 딱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또 저녁을 맛있는 걸 또 먹고요. 아니면 사람 보고. 그때 창업대학원 와요. 그래서 창업대학원 와가 여기서 또 노는 거야. 근데 하루가 세 타임으로 오전 시간, 점심, 그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하니까 3번의 크리에이팅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어가면 저는 수업이 저한테는 영감을 줘요. 교수님들이 그때 말하는 게 제가 이렇게 아주 영감을 주니까 그걸 내 걸로 영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또 타이핑을 해요. 책을 낸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말하는 게 모든 게 내 강의 주제가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아니고요. 내 강의 타이핑을 위한 하루 종일 크리에이팅 작업을 하는 창의적인 어떤 환경이 되니까 이제 주일은 어떻게 해요? 주일은 목사님이 또 새로운 관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컴퓨터를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성경 공부, 성경책을 냈는데 저는 노트북을 켜가지고 그 앞에서 이러니까 그 깜깜한데 제 노트북이 그 워드가 거기 하얗게 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용기가 안 나는데 그때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되게 신경 쓰였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몇천 명이 앉아 있는데 제 그 노트북이 환한 게 그 중간에 딱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뭐 어떤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게 저는 그때 기술 경영 전문가로서 내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목적이 이끌다 보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더라니까요. 우리 강아지가요. 참 보면 제가 저를 투영하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안 되면요. 자, 뭘 시켜도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죽은 듯이 자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다 듣고 있는 거야. 근데 리치 밥? 이러면 기가 쫙 이렇게 돼요. 쫙 하면서 그냥 그때부터 동기부여되고 그때부터 막 말 안 해도 미리 할 거 다 해요. 막 뭐 하이파이브, 뭐 뽀뽀, 뭐 빙글빙글 돌기 막 지 혼자 앉았다 일어났다 다 해요. 동기부여가 되면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상대로 해서 나를 동기부여하는 건요. 결국은 포지셔닝인데 그게 창직이고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고 그게 세상이 나를 원하면서 그게 미션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그 안에서 내가 또 원하는 거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익숙한 거. 익숙하면서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남과 다른. 그러면서 이게 돈이 되는 그 포지셔닝을 찾았을 때 그게 세 개의 단어로 나의 그 명함 앞에 항상 나 기술 경영 전문가 박남규 이것만 끝나는 거예요. 명함에. 기술 경영 전문가 박남규하고 연락처 010 이것만 있으면 돼요. 뭐 메일이고 뭐고 카톡으로 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메일도 안 하잖아요. 카톡으로 등록해야 바로 용건 말하잖아요. 내 이름 앞에 수식어 3개 단어, 그 다음에 전화번호 연락처. 이게 전화번호 연락처가 여러분의 바코드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3가지만 딱 박힌 명함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레퍼런스가 뭐가 좀 이미지가 좋냐면 거기에 경영학 박사. 그러면 이제 경영학 박사 하나 있으면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중소기업 사장을 만나든 대기업 사장을 만나든 뭐 유명한 뭐 장관을 만나든 꿀리지가 않아요. 꿀리지가 않아. 근데 퍼스널 브랜딩하고 그 다음에 그 경영학 박사라는 자격증 중에 경영학 박사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 딱 있으면요. 저 경영학 박사 박남규 그리고 기술 경영 전문가입니다. 궁금하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런 끝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거기다가 오히려 뒤에 가면 평통위원회 자문위원, 뭐 라이온스 클럽 회장 뭐 해가지고 잔뜩 썼잖아요. 아, 이 사람 별 볼 일 없구나. 이 사람 진짜 별 볼 일 없구나. 잔뜩 뭐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느지막히 뭔가 허탈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구나. 아시겠죠? 명함이 뭐가 잔뜩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기술 경영 전문가
또는 어느 대학교 교수, 겸임 교수 그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건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네이버 했더니 인물 검색에 들어갔더니 나간 소상이 나와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면요, 그 마케팅 전문가라는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해요. 마케팅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잔뜩 뭘 써놨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마케팅 전문가입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좀 뭐 이런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오늘 책 본문도 못 들어갔네. 책 본문. 그래서 결국은 독창성이 뭐냐? 오리지널리티인데 결국은 오리지널리티가 뭐냐? 당신 오리지널이야? 아니야? 자, 여러분, 제가 기계공학이나 이런 걸로 해가 오리지널리티 포지셔닝이 되려면 독창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창업이라는 거하고 결합을 시켰더니 오리지널리티가 생겼어요. 그 first move거든요. 세상이 안 하는 뭔가 새로운 부분에 그 부분에서 내가 first move가 됐을 때 오리지널이라. 그런데 그게 그 세 가지 단으로서 창직이 되었을 때 그 분야에서는 오리지널이 되고, 제 비전은 뭐냐면 여러분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창직 분야가 나오는 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런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그다음부터 우리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만큼이나 여러분의 손의 지문만큼이나 다양한 세 가지 이상의 그 포지셔닝이 결합된 분야에서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는 어떤 창직을 통해서 한 10년 동안 어떤 족적을 남겨가지고 그 밸류를 제공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는 기술이라고 하죠. 그걸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를 기술이라는데, 그걸 여러분이 각각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런 결과물로서 보여지는 게 뭐죠? 출판, 논문,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프로젝트 유치,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로서 랜딩 페이지 가지는 거, 그다음에 학위, 그다음에 자격증, 또는 기사화된 본인에 대한 글들,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자료들이 IS로 시작하는 인터내셔널 스탠더드, 그게 확보가 됐을 때 여기에 경단녀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20대 이하와 65세 할아버지, 은퇴한 할아버지, 실력 있는 할아버지들과 그 다음에 남편을 둔 그 부인들, 이런 분들이 취직 통계에 잡힙니까? 안 잡혀요. 60%가 통계에 안 잡히고요. 40%에서 실업률을 따져요. 그러니까 실업률 5%라고 말하는 게 그 40%가 5%예요. 거기서 5%. 나머지 60%는 일을 안 하는데 학생이거나 은퇴자거나 아니면 주부들은 거기 취업률에 안 잡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업자가 60% 이상 되는 거예요. 실업률이 5%란 말은 실업률이 실제로 봤더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10명 중에 6.3명이 전부 실업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뭘 하고 싶은데 그냥 그 어디 남 밑에 있는 직업, 창직된 직업 그 포지셔닝이 원 포지셔닝인 거기 들어가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뭐 캐시어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배달 라이더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외에는 뭔가 직업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제가 미션이 뭐냐면 여러분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직업을 만들어 드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창업대학원에 많이 나오면, 그리고 스스로가 먼저 그런 인생이 있어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롤 모델이 되고 각자의 분야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큰 성공은 아니지만 나도 한 10년 됐더니 이 정도로 직업으로서 레퍼런스도 있고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험을 너희들한테 전수해 줄게. 그래서 행복한 창직을 통한 창업을 하는 그런 각자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되는 게 저희 미션이고,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칠게요. 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뭐 진도는 다음에 또 나가면 되는 거고. 자, 장경순 우리
제일 먼데 계신 분부터 한번. 예. 네. 궁금한 거요? 예, 뭐 아무거나 말씀하십시오. 아, 예. 네, 오늘도 그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예. 저도 뭔가 포지셔닝을 하고 레퍼런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 기간을 정해서 확실하게 빨리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네, 지금 그 은행에 계시잖아요. 네. 지금 그 직장으로서는 했는데 본인의 어떤 기술로서 결과를 어떤 걸 내고 계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응. 아, 네. 지금 저도 인생 R&D 브랜딩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생애, 인생 전반의 그런 생애 설계를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께서 거기에 금융을 녹여내면서 예. 그 자격증 레퍼런스를 뭐 청소년부터 해서 노인까지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예. 있고, 그다음에 1학기 때 그 SNS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예. 블로그를 개설을 해서 예. 그 각 그 카테고리별로 해서 정리도 좀 하고 그런 걸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하여튼 이 본인이 하는 그 직장에서의 그 어떤 포지셔닝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창업이라는 걸 결합을 시키고 거기에 또 뭔가 하나 더 본인의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전공이 됐든 하나 결합을 하면 그 중간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세상이 박수를 쳐줄 만하면서 내가 새로운 뭔가를 포지셔닝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계속 어필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분야에 뭔가 나오시겠죠. 근데 그게 그 인생 R&D를 좀 이 과정에서 너무 처음부터 한 방에 올인을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10년 동안 하시다 보면 딱 뭔가 그 조율이 돼가지고 뭔가 최적의 레시피를 찾을 때 그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드림워커로서 인생을 태우기 시작해요. 모든 게 뭘 해도 인생을 태우는 그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날개 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막 그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생각의 판단력이 굉장히 그 샤프해지고 그런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해도 그걸 생각하면서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열정이 이제 포커싱이 거기에 맞춰지면 그때부터 남이 안 가는 길을 가게 되면서 이제 주변 사람이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해주는데 한 3년 이후에는 그게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하고 한 5년 되면 이제 그게 연봉이 남들보다는 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연봉이 돼요. 그리고 한 10년 되면 그때는 그와 관련된 파생 서비스나 뭐 결과물들이 많으니까 뭐 출판 인쇄도 들어올 수 있고 강의 인쇄, 컨설팅, 심사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그런 제자들이 많으면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회사가 되면 그 사람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분야에 어떤 최적화된 앱이 하나 또 필요하면 그걸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검증이 된 게 확산된 게 그게 카카오톡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 조카가 제 사촌 친구가 갑자기 걔가 제 조카예요. 조카 카카오톡 그 과제 개발 책임자였어요. 걔가 그 조기 은퇴해가지고 지금 정자동에 제일 비싼 아파트 살면서 하여튼 뭐 요즘 재밌게 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 카카오 그 회사 다닌다 할 때 제가 그게 뭐 하는 회사에 그랬거든요. 친사촌인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걔가 그때는 그 숭실대학교 전산학과 나왔어요. 그 나와가지고 그냥 팀장, 작은 뭐 기업에 뭐 팀장 뭐 하고 있어요. 뭐 카카오톡 같은 뭐 그런 뭐 메신저인데 만들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사내 메신저로서 기능으로 만드는데 그게 그렇게 대박 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의 내가 수요자가 돼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하나의
그 확산된 게 그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필요한 걸 만들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또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우스라든지 아니면 모니터 일체형 컴퓨터라든지, 그게 애플 컴퓨터거든요. 그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나는 생산자이기 전에 나는 그 분야의 수요를 정확하게 하는 소비자였다. 그게 스티브 잡스의 그 말에 나와요. 난 생산자이지, 난 소비자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포지셔닝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렇게 하신다면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문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왜? 그 포지셔닝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포지셔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너무 그 안에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내가 금융인으로서 그 안에만 이렇게 살면은 안정적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금융인으로서 무슨 창업이에요 막 이러는데, 아니죠. 오히려 금융 지식과 창업을 결합하면 인생에 있어가지고 100세 시대에 금융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그러니까 평생 그 어떻게 보면 일할 수도 있지만 있는 자산을 최적화를 시켜서 어떻게든 그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를 어떻게 가장 잘 만족시켜줄 이런 거죠. 꼭 그 생활 환경을 거기서만 유지를 했을 때는 그게 맞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 코로나 이전에 어디를 갔었나, 아르메니아를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는 15만 원이면 굉장히 잘 살 수 있대요. 근데 거기 삶은 선진국 수준이에요, 진짜. 그런데 수입은 선진국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러시아하고 거기 그 비슷한 그 생활 양식이다 보니까 폼생폼사예요. 진짜 막 멋있게 살아요. 생활은 보면 완전 선진국인데 수입은 10분의 1인데 거기에 사는 거 보면은 그 수입이 15만 원이면 평균 생활 이상은 해요.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뭔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전문가, 금융적으로 그런 걸 제가 한번 지금 생각났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10분 정도 됐는데 이현상 씨는 건강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예,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학생들. 저는 휴강했어요. 휴강하셨구나. 네네. 예, 오늘 수업 들으면서 뭐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은 저거 같아요. 같은 주제라도 음. 그 이해하고 이제 가르치는 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요. 예. 아직은 저도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고민하는 단계라서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가가 아니고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예. 여기 계속 고민 중입니다. 저도 제 수식어 3글자를 예. 어떠한 방식으로 나열을 해야 할지 그거를 계속 고민 중이다. 예. 제가 그러실 지금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연상하면은 딱 그 사업적으로 사업이라는 포지셔닝,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창업 창업을 도와주는 전문가, 그 다음에 또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 하나 딱. 그럼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딱 내리에 연상하면은 딱 생각나요. 네. 예, 파이팅. 고맙습니다. 박종욱 교수님도 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 브랜딩이 빨리 좀 잘 정해져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교수님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가 그게 종합되어져 가지고 하나의 키워드, 아까 말씀하신 3가지 단어로 요약되는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으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굉장히 어떤 면에서 분산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것을 잘 종합해 가지고 개인 브랜딩이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죠. 그 목사님으로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복,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뭐 심리나 아니면 뭐 치유, 그 중간을 딱 하면 이제, 아니면 뭐 창업,
아니 비즈니스 그 중간 영역은 이제 교수님께 되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업이 있어서 한 20분 쉬고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